네, 이번 시간에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환매와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집합투자 발행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환매와 관련된 거 중요한 부분 먼저 정리하고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다는 말, 집합투자증권은 뭐라 했죠? 펀드라고 했잖아요. 집합투자 증권 다시 말하면은 펀드 발행 어떻게 하느냐, 펀드 발행 어떻게 하느냐 한 건데, 어떤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하고 비교해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때, 펀드를 그러니까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설정할 때 어떤 것을 발행하냐면은, 보통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 어떤 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하면은 보험증권이란 증권 같은 걸 발행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집합투자증권도 발행하면은 뭔가 증권을 줘요. 증권을 줍니다. 근데 투자신탁에서는 그것을 수익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증권. 왜냐하면은 투자신탁의 3당사 중에 수익자가 있죠. 수익자. 그래서 그 수익자의 앞자를 따서 수익증권이라고 표현해요. 그 수익증권도 하나의 펀드를 다른 관점에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되는 어떤 증서라는 관점에서 부르는 거죠. 반면에 그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뭘 발행하냐, 어떤 형태로 발행되냐면, 발행 형태죠. 발행 형태. 발행 형태가, 투자 신탁은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고, 투자일사는 회사니까 주권, 다시 말해 주식이죠.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의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발행하느냐? 발행 주체가 누구냐? 발행 주체는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있죠? 집합투자업자가 누구라 했죠?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펀드 운영하는 회사를 자본시장법에는 펀드 운용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라고 표현한다 했죠? 집합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요. 그다음 그 투자 회사에서는 해당 투자 회사가 발행해. 회사 그 자체가 발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 같은 경우, 발행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냐면은,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무액면 방식. 다시 말하면 액면가가 없어요. 우리 돈 보면은 액면이 500원짜리인 것도 있고 1000원짜리인 것도 있고 5000원짜리인 것도 있고 10,000원짜리인 것도 있고 50,000원짜리인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액면이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액면가가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2,500원짜리 있고 뭐 5,000원짜리 있고, 뭐 이렇게 액면가가 있는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무액면, 그 액면이 없어요. 액면가가 없어요. 그리고 기명식입니다. 기명식이란 게 뭐예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 기명이잖아. 이름을 기록한다. 그 펀드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투자회사도 똑같습니다. 무액면 기명식인데, 투자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데, 그럼 이 주권이 어떤 거냐? 보통주만 가능합니다. 그 주식의 종류 중에 보통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도 있고, 뭐 혼합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통주만 가능합니다. 보통주만. 그래서 집합투자증권 발행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좀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그 투자 권유와 관련돼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와 관련돼서 그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투자 권유 준칙,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표준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증권업 협회, 아니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것은 표준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개별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투자 권유 준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투자 권유 준칙. 어떤 펀드를 판매할 때는 펀드 관련해서 투자 권유할 때 그 절차 및 기준을 정해놓은 준칙이 바로 투자 권유 준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준칙이 있는데,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이 있어요.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파생 상품과 같은 파생 상품 또는 파생 결합증권, 파생 상품 펀드 어쨌든 파생 상품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 들어간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나 투자 경험에 따라서 투자자를 등급별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차별적으로 좀 차등화된 투자 권유를 하도록 만든 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한 상품의 준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펀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준칙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펀드 판매 한번 보겠습니다.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판매 보수하고 판매 보수라는 게 있고요. 판매 보수라는 게 있고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어떤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용역의 대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펀드 고객들 만나면서 설명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중간에 또 전화도 받아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그 답변도 해주고 또 저기 매 3개월마다 아니 매달 또 펀드의 어떤 그 평가 같은 것들을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보내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가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용역의 대가로 판매사가 받는 게 판매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은 판매 행위의 대가예요.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보험 설계사가 만약에 어떤 보험을 하나 판매를 하면은 그 판매한 대가로 어떤 수당 같은 걸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판매를 하면은 그 판매 행위의 대가로서 판매 수수료 같은 것을 고객한테 받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판매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데 판매 보수는 어디에서 받냐면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받아요. 집합투자기구. 다시 말하면 펀드에서 받아요. 펀드에서. 판매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냐? 투자자한테 받아요. 투자자. 이거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평가 연평균 가액의 1%까지 1% 최고 한도가 1%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1%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최고 한도가 1%까지 연 납입 연평균 가액의 한 1% 정도.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 납입 금액 또는 판매 금액의 2%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2% 초과해서 내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규정 구분 내용이 되니까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잖아요. 이제 그 펀드 가입했을 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되는 내용들 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비용과 관련된 거고, 그럼 판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식 같은 거 살 때 주가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뭐 또 지금 내가 살려고 할 때 주가가 얼마인지 그런 것처럼 펀드 같은 경우도 내가 얼마의 펀드를 사는 거지? 펀드는 주식의 가격은 주가라고 하지만은 펀드의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고 하죠. 보통 펀드의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 가격은 1,000으로 시작해 가지고요. 1,000에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2월 예를 들어서 20일 날 10시에 만약에 10,000원에 샀다. 현재 시가가 10,000원이라면 10,000원 지금 요 시점에 그 시세 현재가로 바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돈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는 만약 똑같은 시점에 펀드 A라는 펀드를 샀다. 그러면은 A라는 펀드 지금 현재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해도 10,000원에 못 사요. 10,000원에 못 사. 왜냐하면은 펀드는 기본적으로 금전 납입 후 최초로 산정되는 가격으로 사져요. 무슨 소리야? 교재에 나온 그 용어 그대로 설명할게요. 금전 납입 후 최초로 산정되는
산정되는 기준 가격, 요 가격으로 사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은 지금은 10,000원인데 지금 2월 20일 10시 기준으로 예를 들어 기준가는 10,000원인데 펀드는요 기준가가 하루에 한 번만 딱 결정돼요. 주식은 9시부터 시작해서 13시 반까지 막 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펀드는 하루에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일 종가로 평가한 금액 기준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10,000원이지만은 내가 이 10,000원일 때 만약에 펀드를 산다고 해도 요 가격으로 안 사지고요. 다음 날 2월 21일 날 그러니까 금전 납입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 만약에 10일 날 납입하고 나서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이 그 다음 날 가격이거든요. 그 다음 날 가격으로 사진다고요. 그래서 주식하고 사는 시점이 똑같아도 주식은 그때 실제 그 시간의 가격으로 사지만은 펀드는 어떻게 사진다? 금전 납입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 보통 돈 낸 다음 영업일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때가 만약에 수요일이고 요때가 목요일이라면 하루 뒤고요. 요때가 만약에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월요일 날 가격으로 펀드가 사진다고요. 그래서 요게 원칙이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펀드의 판매 가격은 금전 납입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매수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르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환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펀드의 환매. 펀드를 환매한다는 것은 펀드를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펀드를 샀다가 파는 것을 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환매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환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에요. 환매 수수료 부담하는 거예요. 환매. 근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나 뭐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을 만약에 3개월 만에 해지한다. 그러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해 가지고 정상이자보다 적게 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상이자가 2%였다면은 만약에 중도에 해지하면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0.2%만 준다든지 요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원래 어느 기간 이전에 환매를 하면은 그 어떤 그런 벌칙성 수수료인 환매 수수료를 내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보면은 중도 해지 수수료 같은 거예요. 중도 해지 수수료. 원래 만기까지 가야 되는데 만기까지 가기 전에 중도에 해지하면은 은행에서도 일정 중도 해지 수수료 부과하고 정상 이자를 안 주는 것처럼 펀드 경우에도 만약에 환매 기간 그 약관이나 투자 설명서에 환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환매 기간 이전에 환매를 하게 되면은 환매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고 환매 수수료를 내게 돼요. 환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그 어떤 기준으로 내냐면은 그 환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환매 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환매 수수료를 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식형 펀드 보면은 이익 금액의 뭐 70% 이렇게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펀드를 1월 예를 들어 20일 날 가입했어요. 1월 20일 날. 그런데 이 펀드의 환매 기간은 최소한 90일은 지나야지 환매 수수료를 부담 안 해요. 보통 펀드마다 환매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환매를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뭐 보통 3개월입니다. 보통 3개월. 90일이죠. 일수로 보면 대략 90일. 90일 이내에 환매하면은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90일이 지나서 환매하면은 환매 수수료 부과 안 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펀드마다 다르니까 꼭 90일이라고 딱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90일만 지나면 환매 수수료 부담하지 않고 90일 이전에 환매하면은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익 금액의 70%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뭐 펀드마다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1월 20일 1억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 1억을 A 펀드에 투자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2월 15일 날 환매했어요. 환매했으면은 90일이 안 됐으니까 환매 수수료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1억을 투자했는데 2월 15일 날 1월 달 이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1천이 됐다고 치자고.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 됐어요. 10%나 물론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3개월이 안 됐으니까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환매 수수료 얼마 내냐? 이익 금액의 70%. 1억에서 1억 1천만 원 됐으니까 얼마? 1천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럼 1천만 원 곱하기 70%, 0.7. 0.7하면 얼마죠? 0.7. 700만 원이나 내야 돼요. 이건 물론 이제 금액이 커서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환매 수수료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이익금에서 70%나 뛰어가면은 굉장히, 물론 어떤 펀드는 여기 30%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익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뭐 뛰어가도 손해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익금이 얼마인 경우 그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900만 원, 100만 원 오히려 깨먹었다. 9,900만 원 됐다. 그러면 환매 수수료를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익이 안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기억할 만한 게, 적립식 펀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립식 펀드 1월 20일 날 넣고 뭐 2월 20일 날 넣고 쭉쭉쭉쭉 뭐 12월 20일 날 넣고 뭐 11월 20일 뭐 예를 들어 10월 20일 막 이렇게 20일 날마다 투자되는 게 적립식 펀드잖아요. 매달 어느 일정일 날. 그러면은 만약에 요때 100만 원 넣고 요때도 100만 원 넣고 계속 100만 원 넣었다고 치자고요. 100만 원 넣었어. 그때 100만 원 넣었어.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12월 예를 들어서 12월 만약에 21일 날 해지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요거 세 개는 3개월이 안 됐고 그 이전에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될까요? 환매 수수료를 이익금에 만약에 얼마 내야 된다고 하면은 요것은요. 요 3개월 넘은 요거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안 내고요. 3개월 넘었으니까 3개월이 안 된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만약 여기서 이익이 1% 났으면 1%에 70%, 여기는 마이너스 10% 났다고 하면은 여기는 안 내고, 뭐 요것은 뭐 예를 들어서 10% 수익 났다 하면 10%에 70% 이런 식으로 내요. 만약에 여기서 전부 다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 환매 수수료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매 수수료가 사실 직전 3개월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익금의 70%라고 해도. 그 다음에 환매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환매 가격, 환매시 기준 가격. 다시 말하면 환매시. 판매할 때 기준 가격은 금전 납입 후 최초 산정되는 가격이라고 했어요. 환매도 비슷해요. 금전 납입 후 산정되는 기준 가격. 요거예요.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판매 가격에 판매할 때 기준 가격은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금전 납입 후 다음 영업일이죠. 그럼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이. 근데 환매 같은 경우에는 최초란 말이 없어요. 그냥 금전 납입 후 산정되는 기준 가격이. 그래서 이게 1영업일 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1영업일 후가 되는 경우도 있고 2영업일 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펀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 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물론 환매 가격에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재 보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 1에서 보면 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발행 절차 보겠습니다. 투자 신탁은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다. 요거 밑줄 하나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업자 밑줄,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밑줄. 그러니까 발행을 누가 한다? 발행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데 누구 확인을 받아야 돼요? 신탁업자 확인을 봐야 된다. 요거 거꾸로 막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확인을 받아 신탁업자가 발행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해야 된다. 발행가액은 기준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예탁결제원 명의로 해서 일괄 예탁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요. 실물증권으로 예전에는 아주 과거에는 보험증권 두듯이 그 수익증권이라는 실물을 이제 수익증권 펀드 가입하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주면은 혹시라도 분실되거나 훼손되면은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그 수익증권 실물 발행을 안 하고요. 발행을 해서 고객들한테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예탁결제원에다가 그냥 일괄 예탁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펀드를 가입했다고 해서 요즘에 실물 그 증권을 주진 않아요. 그죠? 그냥 펀드 통장에 무슨 펀드 얼마 이렇게 기재되면 그것이 그냥 그 펀드 가입한 그 소유자, 펀드 가입자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투자회사의 주권 보면은 투자회사의 주권은 투자회사가 발행하며 투자회사가 발행한다 했죠. 투자회사가 주권을 발행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런 신주 발행 그러니까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죠. 회사 형태니까 신주 발행에 대한 사항은 투자회사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나 혼합주 뭐 이런 것들은 발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증권신고서하고 투자설명서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증권신고서하고 투자설명서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증권신고서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는 아주 너무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로 발행한다는 것은 공모로 펀드를 보통 발행하거든요. 뭐 사모펀드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로 판매하는 것은 공모펀드가 많을 겁니다. 아마 숫자로 보면은. 그럼 공모펀드는 여러 사람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팔면 되는 게 아니라 금융위에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펀드도 증권이잖아요. 펀드도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이에요.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여기 금융위의 수리는 접수란 말입니다. 뭐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수리라고 하는데 금융위에 신고서를 내면 금융위에서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A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A 펀드가 증권이니까 펀드는 증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증권이에요. A 펀드의 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요. 제출해 가지고 일정 기간은 보통 수리되는 날부터 15일 후에 효력 발생하거든요. 효력 발생하는데 요 기간이 효력 발생한다는 말은 A 펀드를 그러니까 금융위에다가 신고해 가지고 효력 발생해야지 결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 다시 말하면 모집 또는 매출할 수 있다고요. 모집 또는 매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공모펀드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모펀드로 할 때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효력 발생 기간은 예를 들어서 금융위가 수리한 후로 1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이 효력이 발생해야지 이 A 펀드를 모집 매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효력 발생이 되면은 일반적인 투자 설명서를 다시 투자 설명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투자 설명서라는 게 펀드를 누구한테 투자 권유할 때 반드시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것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투자 설명서라는데 반드시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된 후에 투자 설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투자 설명서예요. 투자 설명서인데 이 투자 설명서가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 설명서, 보통 정식 투자 설명서 하면 요것을 말하는데 효력 발생 전에도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금융위 수리는 했고
효력 발생은 아직 안 된 상태, 요 기간 내에 있는 상태에서 예비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예비 투자 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고, 요것은 그러니까 아직 효력은 발생 안 했는데 투자자의 대비 어떤 투자자한테 미리 좀 수리는 했기 때문에, 금융에서 수리는 했기 때문에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 투자 설명서고요. 그 이전에는 안 돼요. 요 이전은 최소한 금융위에서 수리는 한 다음부터, 효력 발생은 안 했더라도 금융위에서 수리는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 투자 설명서. 또 한 가지 간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간이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는 효력 발생 전, 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게 간이 투자 설명서입니다. 보통 투자 설명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설명서가 간이 투자 설명서거든요. 일반적으로 펀드 판매할 때는,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하고 설명하기 좋으니까, 짧게 돼 있으니까 간이 투자 설명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투자 설명서의 세 가지 종류. 일반적인 정식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증권신고소의 효력 발생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효력 발생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 그건 예비 투자 설명서다. 근데 예비 투자 설명서도 최소한 금융위 수리는 지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효력 발생 전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간이 투자 설명서다. 요 내용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투자자한테 교부하도록, 투자 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 설명 의무도 있지만은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도 있지만,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교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은 투자 설명서 교부 보면은 그 증권 신고 효력이 발생한 집합 투자 증권을, 다시 말하면 펀드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 교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해 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문 투자자라든지, 모집 매출 기준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라든지, 또 투자 설명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 억지로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펀드를 계속 추가로 취득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매월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1월 달에 한 번만 주면 됐지,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면제된다는 거죠. 그것도 면제되는 부분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의 그 투자 권유 해가지고, 투자 권유 준칙이란, 제가 설명을 지워졌구나. 그 투자 권유 준칙에 따라서 투자 권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뭐다? 투자 권유 준칙이다. 근데 투자 권유 준칙이 또 하나 더 있다 했죠? 뭐라 했죠? 파생 상품 등과 같은 아주 위험한 투자를 할 때는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종종 문제 중에 그 투자자를 대상해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틀려요. 차등화된 투자 준칙을 만들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 일반적인 투자 권유 준칙은 뭐 차등하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준칙인데, 아주 위험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품은 예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파생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파생 상품을 잘 알고 경험도 있는 사람하고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등급별로 구분했어요. 나이에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이분은 파생 상품 파생 상품 펀드 가입할 수 있고 선물 매수까지는 괜찮다. 또 어떤 분은 당신은 자산도 좀 적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투자 경험이 없고 투자에 대한 지식도 아직까지 파생 상품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적으니까 당신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은 준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입니다.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은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 등과 같은 조금 위험성이 큰 그런 상품에만 적용되는 준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투자 권유 준칙은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통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제정하는 데가 어디냐?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권유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라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자권유 대행인의 뭐 정의 등록이 나와 있는데요. 뭐 투자권유 대행인은 보통 금융투자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사람이죠. 대행만 하기 때문에 직원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면은 그 투자 권유 대행인 할 수 있죠. 보통 그 등록 과정을 거치죠. 등록 일반 어떤 전속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협회에다가 등록해야지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션 3에 보면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 보수, 수수료 등이 나왔는데 집합투자증권은 펀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펀드의 광고, 판매, 보수,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직무윤리 쪽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그때 다시 중복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가 나왔는데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 제가 조금 지워졌네요. 판매 보수하고 판매 수수료 구분하는 거. 판매 보수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의 대가로 누구로부터 받는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밑줄 2개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매 보수는 용역의 대가 밑줄,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거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 여기 밑줄,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은 금전, 투자자 밑줄. 그러니까 판매 보수는 용역의 대가,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판매 행위의 대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지만은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로부터 받는다.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보수 및 한도가 나왔는데 판매 수수료는 납입 또는 환매 금액의 100분의 2, 그러니까 2%, 그 한도가 2%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2%를 초과해서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판매 보수는 연평균 가액의 10분의 1, 그러니까 1%죠. 1%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판매 수수료는 집합 투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방법,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판매 금액, 투자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밑줄.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성을 보자면은 전부 다 똑같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런 판매 방법이나 어떤 판매 금액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좀 그래서 요거 조금 밑줄 쳐놓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 거기 보면 집합증권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다시 말하면 펀드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은 무엇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한다. 여기 밑줄. 금전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 보통 1영업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이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첫 번째는 어떤 기준 시점을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 이게 무슨 경우에는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제2영업일이에요. 원래는 그 금전을 납입 후 최초로 상정되는 기준 가격.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20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요일인데 만약에 10시에 오전 10시에 펀드 청약을 했다. 펀드 금전을 납입했어요. 펀드에 넣으려고 금전 납입했어요. 1억 납입했습니다. 1억 납입했어요. 그러면은 요때 기준가가 만약에 1000이었으면 1000에 사지는 게 아니라 최초로 상정된 금전 납입 후 최초로 산정된 기준 가격인데 최초로 요때 납입하고 났을 때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은 그 다음 영업일이에요. 2월 21일 목요일. 요때 만약 기준가가 1001이었다면은 요 가격으로 사진다고요. 제2영업일. 보통 제2영업일 날 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사져요. 요 가격으로. 요때 돈은 요때 냈어도 요 가격으로 안 사지고. 왜? 금전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된 기준 가격이 판매 가격이니까 여기 기준 가격이 이미 나왔고 요 이후에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이 만약에 그 다음날 1,001로 나왔으면은 요 가격 그 제2영업일의 기준 가격으로 사진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뭐냐면 기준 시점을 지나서는 제3영업일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증권 시장은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나죠. 요때 끝나죠. 9시부터 3시 30분에 끝나요. 근데 돈을 오전 10시에 넣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을 납입을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20분에 넣었다고 치자고요. 오후 4시 20분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기준 시간이 이거 적용되는 기준 시간이 9시부터 3시 30분까지 돈을 넣었을 때 제2영업일인데 요 기준 시간을 지나가 버렸어요. 기준 시간 그래가지고 3시가 넘은 4시 20분에 돈을 넣었다. 그랬을 때는 제2영업일이 아닌 제3영업일 기준가. 제3영업일 기준가가 예를 들어서 이거 1.25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 가격으로 사줘요. 기준 가격을 지나서 돈을 넣으면은.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납입일 날, 보통은 납입일 다음 영업일 날 기준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요 납입일 날 기준가가 되는 경우 있어요. 납입일 만약에 10시에 했으면은 10시 기준가 그날 기준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MMF의 경우에 MMF를 보통 법적인 용어로는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로 합니다.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MMF로 미리 약정을 해놓은 경우, 미리 예를 들어서 언제 만약에 어떤 데가 결제대금이 있으면 그 결제대금 있을 때 MMF 매수하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또는 금전에 정기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날 그때 MMF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렇게 미리 약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 MMF의 경우에 그래요. 다른 것도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MMF 경우에는 그렇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4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인데 환매 방법은 언제든지 투자자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란 말이 나오네요.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란 말이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요것은 그냥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또는 판매사, 펀드 판매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수익증권에서 수익자가 돈을 판매사한테 내잖아요. 판매사가 은행이나 증권사나 은행이잖아요. 1억 맡기면은 여기서 집합투자업자한테 알려주죠. 집합투자업자한테 1억 들어왔습니다. 돈 운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보관하고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요 판매사가 바로 투자 매매 중개업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가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그냥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투자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집합투자증권을 자신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투자 중개업자에게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에게 그 펀드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펀드를 환매하면은 반드시 환매 대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투자자 전원이 동의를 얻으면은 집합 투자 재산으로 주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합 투자 재산이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하여튼 예외적으로 전원이 동의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이 보통 15일을 넘지 않은 것이 원칙이에요. 환매 기간.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환매 청구를 했다. 그럼 아무리 늦어도 1월 15일까지는 환매 대금을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법적인 원칙이에요. 법적인 원칙. 보통 우리나라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 청구하면 보통 3, 4일 내지 3, 내지 4일 후에 줘요.
3년 1호에. 근데 이제 외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매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제 15일까지 둔 건데 이게 원칙이 어쨌든 15일 이내에 환매 대금은 지급을 해야 돼.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거기 환매 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예외예요. 다만 집합투자주 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은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 예를 들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선박 같은 걸 말해요. 그런 것들은 주식처럼 하루에도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펀드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내놓는다고 해서 15일 내에 팔리냐고요?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두는 거예요. 또 선박을 판다. 선박을 팔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을 해가지고 선박을 팔아야 되는데 선박이 15일 내에 팔릴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요. 이제 그래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는 이런 15일이 넘어도 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50%를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우리나라 자산이라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펀드가 유럽이나 어딘 여러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할 때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모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집합투자기구 이런 경우에는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네 가지 또 좀 기억하셨어요. 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해서 환매 대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환매 연기 부분이 나왔는데요. 환매 자산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매를 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네가 거기 환매 연기 사유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환매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환매 연기 절차도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분 환매 연기하고 펀드 분리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부분 환매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펀드가 여러 개의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데 여러 개의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데 요 자산에 투자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돼. 요 자산이 아니 부동산이라고 치자고요.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뭔가 팔리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매 연기 대상 자산이 돼. 대상 자산. 여기 다른 것은 그냥 정상 자산이에요. 정상 자산. 그냥 금방 팔 수 있어요. 정상 자산 팔리면은. 이랬을 때 요 부분만 저희 환매 연기하는 것을 요것을 부분 환매 연기라고 해요. 부분 환매 연기.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는 그냥 환매해줄 수 있어. 정상자니까 환매해주고 요 부분만 일부니까 부분 환매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 펀드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부분만 떼내 가지고 요게 A 펀드인데 전체 A 펀드인데 요 부분만 떼내 가지고 별도 B 펀드를 만들었어요. B 펀드를 요 부분만 환매 연기 대상 펀드만 빼 가지고 B 펀드를 만들었어요. 요것을 요렇게 하는 작업을 펀드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 환매 가격 및 환매 수수료. 환매 가격은 거기 보시면은 환매 청구일 후 산정되는 기준가격. 환매 청구일 후 산정되는 기준가격.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환매 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MMF 경우에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일정일에 미리 정해놓은 경우 MMF 경우 그런 거예요. MMF 그런 경우에는 환매 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매 수수료 나왔는데요. 환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그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환매 수수료는 그 부담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집합투자 재산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환매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냈다고 치자고요. 일찍 그 환매해가지고 90일 이내에 환매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을 환매 수수료로 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는 사람은 요 투자자가 내는 거죠. A라는 투자자가 1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이 100만 원 누가 가져갈까요? 이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 증권사가 가져갈까요? 아니면 집합투자 운용자가 가져갈까요? 아니면 신탁업자가 가져갈까요? 이 100만 원 어쨌든 어떤 벌칙성 자금으로 냈는데 요거 누가 가져가냐? 펀드로 들어갑니다. 펀드 재산이 만약에 이게 100억짜리 펀드다 그러면은 이 환매 수수료 받은 거 이 펀드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펀드 자산이 100억 플러스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펀드에 들어간다. 펀드로 그냥 들어간다.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집합투자 재산이라고 해요. 집합투자 재산에 귀속된다. 요거 밑줄 그어놓기 바랍니다. 징수한 환매 수수료는 당해 집합투자 재산에 귀속된다. 다시 말하면 펀드에 포함시켜버려요. 펀드 금액에 펀드 재산에 포함시켜버려요.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신탁 투자 회사의 발행 방법 요거 좀 구분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증권 신고서 그 공모 발행할 때 증권 신고서하고 투자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증권 신고서는 어떤 그 금융위를 통해서 그 펀드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서류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 설명서는 법정 투자 권유 문서로서 투자 권유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될 그런 문서라 해서요. 그래서 증권 신고서의 주요 내용들, 투자 설명서의 주요 내용들, 그리고 투자 설명서 교부가 면제되는 사람들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보수하고 판매 수수료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판매 가격, 환매 가격의 원칙 있죠. 판매 가격, 그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떤 건가? 그다음 환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어떤 건가? 그리고 예외 사항들이 있었죠. 원칙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기준 그 원칙과 다른 예외 몇 가지들 그 책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